직장이라고 불리는 한 여염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집에 오는 참기름 장수 여인을 보고 항상 어떻게 해보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이 텅 비어 있는데 그 여자 장수가 또 왔다. 직장은 좋은 말로 그녀를 깨워 손을 이끌고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막 일을 시작하는데 직장의 약물이 커서 마치 목침 같았다. 여자 장수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었다. 한 번 큰 애군을 만난 여자 장수는 즐거움을 모두 나누지도 못하고 몸을 빼 달아났다. 돌아와서 보니 음호는 상처가 났고 아픔은 참아낼 수가 없었다. 그저 며칠 동안 몸조리만 해야 했다. 그 후 여자 장수는 다시 그 집을 드나들었는데 항상 그 집 여주인만 보면 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여주인은 이상히 여겨 여자 장수에게 물었다. 요즘 나만 보면 웃음을 터뜨리는데 왜 그러시오? 네, 마땅히 사실대로 아뢰겠사오니 죄를 묻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직장님께서 아무도 없는 때를 타서 나를 유혹하여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지요. 거절해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님의 약물 크기가 고금에 없는 것인지라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한 채 제 아랫도리는 심한 상처를 입고 말았습지요. 그 후 마님을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정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시는지요? 여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알지 못하리다. 우리는 14살에 서로 만나서 둘의 작은 엄양으로 관계를 맺었지요. 그러던 중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약물은 점점 자라났고 음호도 그에 따라 점점 커졌지요. 그래서 자연히 평상시처럼 지낼 수 있었지요. 지금은 도리어 넓어서 남는 때도 있다오. 여자 장수는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이치가 과연 그럴듯하네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서로 만나 지금까지 흡족하게 지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포복절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한 상놈이 일이 있어서 호남 지방에 갔다. 주막은 이미 지나쳤고 해는 서산에 기울어 있었다. 마침 앞쪽에 몇 채의 총가가 보이기에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러 자고자 했다. 그곳을 향해 갈 즈음 어깨에 호미를 맨 남자와 머리에 그릇을 인 여자가 작은 길로 쫓아왔다. 상놈이 가까이서 보니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7, 8년 동안 소식이 끊겨 왕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뜻밖의 상봉하게 되니 세 사람은 너무 기뻐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연거푸 막걸리를 마시고 저녁밥도 잘 대접받았다. 잠시 후 동쪽 언덕에 달이 떠오르자 두 사람은 서로 베개를 같이 하고 누워 몇 년간 쌓인 회포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시골 사람은 하루 종일 고달프게 농사를 지었고 또한 연거푸 마셔댄 술에 취해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자 서울 상놈이 흔들어 깨웠다. 자네는 내 말을 듣다가 어찌하여 잠을 자시나? 시골 사람은 몽롱한 상태로 말했다. 네, 듣고 있네. 그러니 자네는 하던 것이나 계속하시게. 연거푸 흔들어도 계속 그렇게 잠꼬대처럼 말하며 깨지 아니하였다. 서울 상놈은 무료한 가운데 여인의 피부가 풍만하게 좋은 것을 보고 더불어 희롱하다가 관계까지 맺게 되었다. 관계를 맺고 있을 때였다. 그 방은 매우 좁아 여인의 발이 남편의 어깨에 부딪혔다. 남편의 어깨가 여인의 발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였다. 마치 발로 흔들어 깨우는 형세지만 남녀간의 달콤한 행위를 시골 사람은 알지 못했다.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하면서 발을 흔들고 있는데도 그는 몽롱한 상태로 서울 상놈이 흔들어 깨우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천천히 말했다. 네, 듣고 있네. 그러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하던 것이나 계속하시게. 청상과부의 아들이 결혼하고 3년 만에 이제 20살 된 아내를 두고 자손도 없이 죽어버렸다. 졸지에 과부가 된 둘은 신세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다.
여자 둘만 있는 집에 남자를 들이기 무서웠지만 사정이 하도 딱하여 나그네를 집에 묵게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나그네가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처음엔 며느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기를 쓰며 반항했었지만 허공에 몸이 뜨는 듯한 감당 못할 황홀함에 나그네와 함께 일을 치르고 말았다. 일을 치룬 나그네는 며느리를 한 번 꼭 안아주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건너방에 있는 시어머니에게로 건너갔다. 젊은 남녀의 거친 숨소리에 시어미도 몸이 몹시도 달아있던 터라 나그네에게 몸을 허락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길을 떠났고 며느리 보기 민망한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며느라, 어제 일은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동서나 비밀 지키시게 하더란다. 부제학 이병태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동엽지방을 암행어사로 안찰하게 되었다. 공이 홍천을 지나게 되었는데 읍내와는 시별이 떨어져 있었다. 홍천은 추생에 든 읍이 아니어서 공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 다른 읍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앞에 이르러 배가 너무 고파 어느 집 문 앞에서 밥을 구했다. 한 여자가 문 밖으로 나와 공을 응접하며 말했다. 남정네가 없는 집이라 몹시 가난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셔도 아침 저녁을 거르곤 하는데 행인에게 밥을 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공이 물었다. 가장은 어디 가셨소? 그건 물어 뭐 하시게요? 우리 집 가장은 이 읍 이방인데 요사스러운 기생에게 빠져 어머니를 박대하고 철을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혼자 쉴 새 없이 욕을 해댔다. 방 안에서 늙은 노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라기야. 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하여 남편의 악덕을 드러내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공은 가슴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읍내 쪽으로 가서 이방의 집을 찾았다. 때는 오시어서 안으로 들어가니 이방이 마루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고 기생도 마주 앉아 같이 먹고 있었다. 공이 마루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한양에서 온 나그네로 어쩌다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점심때를 놓치고 말았으니 밥 한 사발만 얻어 요기를 했으면 합니다. 마침 흉년이 든 때라 진곡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방이 눈을 들어 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종을 불러 말했다. 아까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끓인 죽이 남아있느냐? 네, 있습니다. 한 사발 담아 이 거린에게 주거라. 조금 뒤 종이 지게미와 쌀겨로 쓴 죽 한 사발을 가져와 앞에 놓았다. 공이 노여워하며 말했다. 당신은 잘 살아도 아전이고 나는 비록 국어를 하고 있어도 사족은 사족이요. 때를 놓쳐 밥을 찾으면 다른 사발에 새 밥을 담아주어야 마땅하지 않소? 만약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면 먹던 밥이라도 덜어서 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개돼지가 먹다 남긴 것을 주니 이게 무슨 도리요?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상하다는 듯이 공을 바라보다가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양반이라면 왜 내 사랑방에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냐? 흉년이 처참하게 들어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 얻어먹지 못해 안달이다. 너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감히 이처럼 구느냐? 그러고는 죽사발을 들어 공의 이마를 내리치니 피가 흘러내리고 죽이 온몸을 뒤덮었다. 공은 아픔을 참고 뛰쳐나와 즉시 암행어사로 출두했다. 이때 이고을원이 구휴라고 남은 곡식을 돈으로 바꾸어 자기 한양집으로 보낸 문건이 포착되어 봉고파직 되었다. 이방과 기생은 나란히 곤장을 때려 죽였다. 한 여자의 악언에서 비롯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한 것은 진정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집은 매우 가난했지만 글재주많은 독보적인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번 과거를 볼 때마다 한여관에 들었다. 그 집주인은
다른 양반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후히 갖추어 대접했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박대가 심했다. 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다.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배가 등에 붙는 것 같은 고통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원통하고 분하게 여길 뿐이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는 여러 차례 술과 음식을 몰래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까닭에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졌다. 하루는 주인이 마침 심부름을 해야 할 일이 있어 성균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또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생원에게 주었다. 생원은 맛있게 먹고 배를 채웠다. 진심으로 여인에게 고마움을 느낀 생원은 환한 얼굴로 희롱조로 나지막이 말했다. 이처럼 두터운 은혜를 입으니 참으로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소첩은 생원님의 뜻을 잘 압니다. 이에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서로 통정하게 되었다. 얼마 후 일을 마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정담을 나누었다. 그러다가 여인은 종이와 붓을 가지고 와서 말했다. 생원님은 나중에 반드시 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후 방백이 되시면 천냥의 행하를 주겠다는 것을 쓰고 수결해 주시옵소서. 생원은 꾸민 듯 취한 듯한 상태에서 붓을 놀려 써주고는 말했다. 과연 그 말처럼 된다면야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이러할 즈음에 주인이 돌아왔고 생원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생원은 과거에 급제하였고 다시 7, 8년이 지나 과연 평양감사가 되었다. 어느 날 여관 주인이 평양가명에 갈 일이 생겼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면 천금을 얻을 수 있으니 어찌 절묘하지 아니한가요? 남자는 꾸짖으며 말했다. 남녀가 같지 아니하고 한양과 지방이 다르니 함께 가는 것은 불가하네. 그리고 내가 직접 내려간다 하더라도 천금은 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천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요? 거기 안방마님과 지난날에 서로 약속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 내려간다면 시건할 리가 만무하지요. 만약 당신이 데려가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걸어가겠소. 남자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묘한 이치가 있나 보다 하고는 아내를 데리고 가명까지 갔다. 가명에 간 여인은 틈을 타서 감사에게 뵙기를 청했다. 그러나 감사는 지난날의 일을 모두 잊고 여인이 내려온 일도 뜻밖이며 또한 나를 보자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 고답했다. 여인은 다시 애걸하며 말했다. 한 말씀 아래올 일이 있사오니 제발 내치지 마십시오. 일이 매우 의아하구나. 그렇다면 한번 불러드리라. 여인은 가까이 와서 행하를 주겠다고 쓴 글을 내밀었다. 감사가 보니 그것은 기름까지 먹여둔 것으로 과연 어느 해에 자신이 행하를 약속한 글이었다. 감사가 웃으며 말했다. 대단하구나, 여인이여. 내 어찌 시건하리오. 그리고는 즉시 호방을 불러 천냥을 내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식도 잘 먹여보냈다. 남자와 아내는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한 주막에 머물렀다. 그때 남자가 아내에게 물었다. 비록 당신이 안방마님과 서로 친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천냥을 내준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네. 곡절을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해서 나를 이해시켜주게.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모두 늙었으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어느 해던가 사또께서 공궁한 생원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였지요. 그때 한번 음탕한 일을 벌이고 뒷날 반드시 귀히 되거든 돈 천냥을 행하로 주겠다는 글을 받아두었지요. 지금 받은 이 돈 천냥은 곧 그때 한 차례의 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네요. 이 말을 듣자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옷을 벗어던진 채 그의 아내를 사정없이 때렸다. 그 처가 애걸하며 말했다. 당신이 그 실상을 묻기에 내가 젊었을 때 겪은 한 번의 일을 사실대로 아뢰었소. 또한 지금은 당신도 이미 늙지 않았소? 이제 와서 상관할 것이 무엇이 있기에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오? 또한 이해관계로 봐도 조금도 손해본 것이 없소. 도리어 지금 천금을 얻었으니 그 이익이 적지 않거늘 어찌 이 점을 생각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자 남자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렇지 않다. 만약 그때 자네가
한 번만 더 했더라면 지금은 2,000냥이 되었을 게 아니냐? 만약 2,000냥을 얻었더라면 평생을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어찌 억울하지 아니하냐? 억울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